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 의학계 물리학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논제 1, 논제 2가 나와 있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출제 개요와 그다음에 예시 답안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제 2-1에 대한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의학계 물리학 논제 2-1에 논제 1, 2, 3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는 용수철 운동, 그리고 물리학 2 교과서에서 힘과 운동, 일반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 다루는 등속 원운동, 비관성 좌표계와 관성력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는 경사면이 있는 길을 따라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상황을 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비관성 좌표계에서 용수철 운동이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그럼 이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비관성 기준계에서 등장하는 관성력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와 함께 여기에 대한 제시문이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그림과 같이 경사각 세타가 주어져 있고 이 길을 따라서 매끄러운 길을 따라서 질량 MB의 버스가 속력 V를 가지고 반지름 R의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스의 천장에 그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달려 있고 끝에 질량 M5로 주어진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중력 가속도 크기가 G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M5 용수철 끝에 달려 있는 물체 질량 M5는 버스 전체 질량 MB에 대해서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세 가지 문제가 주어졌는데, 딸린 문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용수철에 어떤 힘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수철에 원래 길이가 있을 텐데 그 원래 길이와 비교해서 이 상황에서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 있다면 그 길이를 구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용수철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약간 달라져 있을 텐데 그 이제 연직 방향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을 텐데 이 기울어진 각도 세타 프라임이 있고 이 프라임이 이 빗면의 각도 세타와 같다는 것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는 정지한 사람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용수철 이제 끝에 달린 물체를 관찰하고 있을 때 이 각각의 좌표계에 대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모두 다 열거하시고, 그리고 그 열거한 힘을 이용해서 이 관찰되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게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서 보셔야 되는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시문이 주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구심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한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각각 M과 V이고 원의 반지름이 R일 때 구심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F는 M 곱하기 V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첫 번째 제시문이었고요. 두 번째 제시문은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 대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하며 힘의 방향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다. 이러한 힘을 탄성력이라 하고 탄성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때 비례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 F는 K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제시문이 주어졌는데 세 번째 제시문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성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관성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한다. 한편 원운동을 하는 놀이기구와 같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비관성 좌표계라고 한다.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등가 원리에 대해 관성력이 도입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시문이 주어졌고 이 세 가지 제시문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셔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문제를 각각 제시문에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실제 상황은 저 원형 트랙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요. 이 원형 트랙이 약간 각도가 기울어진 트랙 위에서 이 버스가 이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상황인 거죠. 마치 그 사이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기울어진 트랙을 따라서 버스가 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근데 조건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실제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정보는 왼쪽에 있는 이 단면도, 저 평면을 잘라서 밖에서 보았을 때 평면에서의 단면도를 보시면 문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 끝에 물체가 달려 있고 물체의 질량이 m5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연직 방향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가 주어지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용수철이 약간 기울어져서 물체가 당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겠죠. 이 버스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빗면을 기준으로 이 빗면 위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수철에 기본적으로 용수철에 힘이 가해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래 길이가 있고 이때 용수철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길이가 얼마 늘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 용수철에 가해진 힘 자체를 이 상황에서 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계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적으로 물체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 크기를 계산해야 될 텐데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간단한 도식화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이제 네모난 상자라고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전체적인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때 버스에 가해지는 중력은 버스의 질량 mb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될 거고요. 연직 방향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버스가 돌고 있는 이 궤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수직항력과 중력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힘의 합이 90력으로 작용을 하고 이 90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제로 힘들을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야죠. 여기에 문제에서 등속 원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버스는 이 길을 따라서 봤을 때 저 길 면에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하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게 보이죠. 즉 이때 수직항력을 계산하고 이 수직항력과 중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움직이지 않는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 성분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중력은 일단 mb 곱하기 g로 주어진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 중력과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의 연직 성분을 계산하면은 이 수직항력을 n이라고 우리가 주어졌으니까 n 곱하기
그다음에 수직 성분을 계산하면 되죠. 수직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는 수직 항력의 염직 성분.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수직 항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MB G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수평 성분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수평 성분은 구심력 F는 제시문으로부터 R분의 MV 제곱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N에 대해서 수직 항력에 대해서 다시 표시를 하면 N 곱하기 사인 세타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N 자체를 이미 크기를 위에서 이미 계산을 한 바가 있어요. 이걸 가져오시면 그러면 N 사인 세타에서 N 부분에 MBG 나누기 코사인 세타를 집어 넣으면 되고, 그럼 이때 힘을 계산을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MBG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MBG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심력의 크기를 일단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시 이 그림으로 되돌아가서요. 용수철에 매달린 이 물체는 버스가 돌고 있는 속도와 동일하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 그 가해지는 구심력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면은 같은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심력 같은 크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용수철에 가해지는, 용수철 끝에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에 의해서 구심력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는 그 버스에서 가해지던 힘과 같고요. 그리고 이때 F를 이 심볼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크기는 일단 M, B, MO, G,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와 같을 겁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이 MO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도 마찬가지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중력과 속도 G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중력의 크기는 MOG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구심 가속도가 있고, 구심력이 있고, 구심력의 크기가 계산됐고요. 그리고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또 MOG로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 물체 전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걸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힘의 전체 크기를 계산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구심력에 의한 부분 하고, 그리고 중력에 의한 부분을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를 취해주면 될 겁니다. 이 수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MOG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루트에 탄젠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삼각함수를 잘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MOG 나누기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힘은 용수철에 가해지는 힘과 같아야 하죠. 용수철에 의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당겨지는 힘과 같아야 하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되니까 제시문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KX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X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KX는 MOG 나누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 X는 K 코사인 세타분의 MOG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그 다음 문제는 용수철이 연직선과 이루는 각도 세타 프라임이라고 일단 적었으면 이 세타 프라임이 이 빗면의 각도 세타와 같다는 것을 보이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 풀었던 정보들이 그대로 활용되면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텐데요. 용수철에 의해서 복원력이 작용이 하고 있을 텐데, 이 복원력의 수직 방향 성분을 일단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력이 그래서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을 거고 그 수직 방향 성분과 그리고 그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이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산은 이미 우리가 다 했는데 일단 힘의 크기는 그래서 F는 이미 앞쪽 문제에서 주의하고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는 걸 일단 보였고요. 이게 이제 힘의 전체 크기였죠.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전체 크기가 이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직 방향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연직 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 프라임 바이 코사인 세타를 해서 계산을 할 텐데 그 크기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프라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크기가 y 방향 성분 연직 방향 성분이 나올 텐데 복원력 성분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중력하고 크기가 같아야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결국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 성분을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고 수평 방향 성분으로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수평 방향 성분을 생각하면 수평 방향 성분을 생각하기에 쉬운 방법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보고 있는 즉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물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성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아까 수직 방향 성분을 계산하는 거였죠. 수평 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 프라임 만큼 곱해진 만큼이 수평 방향의 성분을 가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이 비관성 좌표계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관성력의 방향이 이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이 있고 용수철에 의해서 사인 세타 프라임만큼 안쪽으로 당겨지는 만큼 있어서 이게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 프라임에 곱해져서 이제 그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지는 복원력의 x방 그 수평 방향 성분과 그리고 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비관성 좌표계에서 관성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프라임과 사인 세타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즉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관측자가 서로 다를 때 그 같은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풀이가 모두 다 성립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미 이제 문제 2번을 풀면서 관측자 두 사람이 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문제 3번에서는 버스 밖에 정지한 사람 A가 있고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 B가 있을 때 이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를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A와 B의 좌표계에 대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모두 열거하고 열거된 힘을 이용해서 A와 B에 의해 관찰되는 물체 운동 상태를 각각 설명하시오.
라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성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과 비관성계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이고요. 이제 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버스를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미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면서 이미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A 좌표계 관성계에서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버스가 이제 원형 트랙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들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 처리에서 당겨지는 복원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안쪽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 트랙을 따라서 돌고 있을 때 이 원 바깥으로 튕겨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관성 좌표계에서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실제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상황을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바깥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안쪽에 있는 상황만 보고 이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중력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관성력에 의해서 이제 그 원형 궤도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모르겠죠.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런 가속도를 느끼고 있을 거고, 이게 합쳐져서 그 새로운 방향에 마치 중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작용하고 있던 중력과 그다음에 관성력에 의한 왼쪽 방향으로 힘이 합쳐져서 그 대각선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용수 처리에서 복원력이 작용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A와 B에 의해서 관찰되는 물체 운동 상태를 각각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제 2-1에 대해서 세 가지 딸린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논제 2-2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논제 2-2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문제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 1 교과서와 고등학교 물리학 2 교과서의 파동과 정보통신, 그리고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에서 다루는 빛의 반사와 굴절, 전반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해서 수리적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원기둥 형태의 물체에 빛이 진행할 때 빛이 굴절, 반사하면서 이루는 경우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전반사 현상을 다룹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기하학적 특성이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문제와 관련 제시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기둥 형태의 수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조를 만들어서 평평한 지면 위에 세웠습니다. 수조 안쪽 반지름이 R로 주어져 있고 바깥쪽 반지름이 2/R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바깥면에 A라는 점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바짝 붙여서 지면과 평행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기둥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텐데 각도 세타를 바꿔가면서 빛을 쏘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도 세타를 줄여나가면서 수조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빛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였는데, 이 각도 세타가 45도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수조 바깥쪽으로 빛이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레이저 포인터의 각도 세타를 60도부터 30도까지 15도 간격으로 줄여나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이때 관찰되는 빛의 경로를 그리시고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조 안쪽 영역으로 빛이 입사될 수 있는, 반지름이 R보다 작은 영역으로 빛이 입사될 수 있는 각도가 있을 텐데 각도 세타 맥스에서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근거를 논술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제시문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더 이상 굴절하지 않고 빛이 모두 반사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전반사라고 한다. 라는 제시문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와 문제풀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각도를 60도부터 30도까지 15도 간격으로 줄여나가면서 실험을 했을 때 빛의 경로를 그리고 근거를 논술하자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60도, 그 다음에 45도, 30도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라는 이런 문제이고요. 빛의 각도를 바꿔 나갔을 때 지면과 평행하도록 방향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3차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보다 위에서 관측자가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면 깔끔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원 두 개가 있고 중심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을 그려서 여기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가 여기서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빛이 날아가서 벽면에 부딪혀서 그래서 여기를 굴절해서 밖으로 나갈지 아니 안쪽으로 반사될지 이런 궤도를 추적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안쪽 반지름이 R로 주어지고 이 바깥쪽에 반지름이 이 R로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 중점과 빛의 안쪽 경로를 따라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주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쪽 이 영역에 뭔가 물질이 채워져 있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60도, 45도, 30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빛의 경로를 그리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45도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빛이 빠져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45도보다 큰 각도일 때는 빛이 전반사를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60도로 빛을 쏴주게 되면 그럼 이 계면에서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가 45도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밖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반사를 이루면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이때 이루는 각도를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이 다시 또 60도를 이루면서 입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이 면에서도 계속해서 전반사를 계속해서 이루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정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 45도로 빛을 입사시켰을 때는 아직 전반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깥쪽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45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같은 각도로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사각형 형태, 마름모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도로 입사하는 경우인데요. 30도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이 형태를 잘 보시면 이때 반지름이 R이고 이때 큰 반지름이 2R이라서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원을 살짝 지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지나가서 다른 쪽 벽면을 치게 되고 이 면에서의 입사하는 입사각을 보게 될 텐데 여기 45도보다 각도가 작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굴절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나갈 때의 각도는 입사하는 각도 30도보다 각도가 크게 되는 거죠. 30도보다 큰 각도로 밖으로 굴절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빛이 다 굴절해서 밖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반사해서 갈 수 있고요. 반사해서 지나가는 빛의 경로는 아까 입사한 빛과 또 같은 각도로 들어가서 이 옆을 스쳐서 다시 반대쪽 벽을 치게 되고 다시 같은 식으로 굴절해서 나가고 다시 반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안쪽 면에서는 정삼각형을 이루고 바깥쪽에서 빛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경로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수조 안쪽으로 빛이 입사될 수 있는 최대 각도 세타 맥스에서의 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을 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도까지 우리가 각도를 변형시켜 가면서 그 경로를 추적해 봤는데 30도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 안쪽 영역, 안쪽 원 영역에 이제 빛이 닿게 되는데 이 빛이 닿았을 때
이 30도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굴절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고요. 처음에 입사하는 각도를 보게 되면은 이 입사각이 45도보다 처음에는 커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사를 이루고 밖으로 빛이 튕겨서 나가게 됩니다. 즉 그림을 그려보면은 30도보다 살짝 작은 경우, 이 경우에 전반사가 그냥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같은 각도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시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반사에 들어오고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한번 전반사가 처음에 일어나 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의 그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한번 전반사가 처음에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안쪽으로 빛이 못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은 계속 들어올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빛이 입사될 수 있는 각도가 되려면 어떤 특정 각도 R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안쪽으로 그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빛이 들어와야지만 안쪽 영역, 반지름이 R보다 작은 영역으로 빛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이 되는 즉 입사각이 45도가 되는 이 각도를 찾아서 이때의 이 세타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상황을 45도가 되는 기준에서의 상황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실 수가 있고 이때 선분 A, B의 길이는 R이 될 거고요. A5의 길이가 또 2 곱하기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C점이 있으면 C점과 C5의 선분의 길이가 또 다시 R이 될 겁니다. 이때 각도 세타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A와 C를 연결해서 원점과 연결한 선분과 이루는 각도가 45도, 그다음에 여기가 45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 선분 그래서 표시한 것처럼 C5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A5의 길이가 2 곱하기 R, 그다음에 이때 이루는 각도들이 45도, 45도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점 P를 그리시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P가 수직을 이루고 그 다음에 P와 O가 다시 직선을 이었을 때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이런 삼각형을 그리시게 되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선분 A에서 O까지의 길이를 보시면 이게 2 곱하기 R이고요. 그리고 이때 A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선분 A와 O, 그 다음에 P와 O가 이루는 각 있을 텐데 이 각을 일단은 임시로 phi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면 그럼 이 길이는 2R 곱하기 그 다음에 sin phi가 되겠죠. 그리고 AP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 45도 각도가 45도인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이를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하시면은 그럼 AC의 길이는 각도가 45도인 이등변 삼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빗면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 2 그다음에 R sin phi가 선분 AC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AC를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면 그럼 얘는 이 각도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2 루트 2 R sin phi 곱하기 그 다음에 sin 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CD의 길이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삼각형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C5의 길이가 여기가 R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phi를 이용하면 이 CD의 길이는
다른 방식으로 구하면 그러면은 r 곱하기 sin ph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위에 있는 수식과 아래에 있는 수식이 같으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그러면은 sin 세타는 예쁘게 정리돼서 2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사에서 45도로 딱 임계각으로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쏴주는 레이저 빛을 쏴주는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 세타의 그래서 뭐 역함수를 구하거나 이러면 그럼 이게 실제로 어느 각도인지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 나누기 2 루트 2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각도를 구해보면 한 2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안쪽 원으로 이제 빛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0도보다 약간 작은 그래서 25도의 각도를 쏜다고 해도 안쪽으로 빛이 못 들어오고 반사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전반사에서 나가게 되고 이 20도보다 약간 작은 사인 세타 값이 그 2루트 2분의 1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오게 됐을 때 드디어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일부는 이제 반사돼서 나가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다 그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약간 작은 각도로 들어오고 30보다 작은 각도로 들어오고 전반사가 정확하게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들어올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각도일 때 이제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고 다시 반사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면 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었는데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의 개념과 그리고 비관성 좌표계에서 관성력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 이것들을 응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첫 번째 문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빛의 반사와 굴절, 전반사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때 문제의 상황들을 잘 이제 이해하셔서 수학적인 기술들을 동원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술 문제를 푸시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으로 문제를 푸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준비 잘 하시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